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나면 더 낫지 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만 대박 날 거라는 건 그건 본인들의 착각인 거고요. 성장률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가 오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성장률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코스피가 4,000포인트 재탈한 눈앞에 두고 있다고들 하긴 하는데 이런 상승세가 연말 산타 랠리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일고 있는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또 시장의 단기 유동성과 관련해서 유동성이 조금 이제 축소된 경향이 있죠. 이건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연준이 지금도 아직도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부죠. 정부가 이제 TGA라고 그래서 그 잔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좀 바뀌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서 혹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시장 유동성이 많이 말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쳤는데 일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진정되셨나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게 버블인 건지 아닌지도. 그것도 그렇고 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시죠? 예, 그냥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여전히 내년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씩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혼란이 있으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투자 심리도 아직도 진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이 바로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역시 AI 버블이냐 아니냐랑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 두 가지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AI와 관련된 버블 논란은 사실 지금도 시작됐으니까 올라가면 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에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버블 시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애써 무시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어떤가요? AI에 대해서 또 검증해보고 진짜 버블인지 따져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건 버블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버블이라는 건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정말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걸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AI 버블과 관련해서 유동성 이 두 가지는 논란은 계속 있을 때 유동성은 내년으로 갈수록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 버블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도 그랬지만 오늘도 오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긍정론자죠. 댄 아이브스라고 되게 유명한 긍정론자 또 마이클 버리라고 부정론자 이 두 사람이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또 된다. 갑론을 보고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저는 참고로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는 이 부정론자의 얘기가 터무니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시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해 내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말한 빅테크 AI 투자 현대판 분식 회계를 비판한 건 일부 타당한 건가요? 회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마이클 버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를 주셨지만 감가상각 문제. 그렇죠. 데이터 센터 GPU. 데이터 센터 GPU가 있는데 이거를 얼마로 잡을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표를 갖다 놓고 야 얼마 전까지는 이거 수명 3년이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6년이라고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3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라면 3년이면은 뭐 30만 원씩 30만 원씩 뭐 40만 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6년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그걸 많은 숫자로 줄어드니까 실제는 그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손해가 날 수 있는데 그걸 숨긴다라는 게 버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버리의 어떤 그 포지션을 놓고 보시면은요. 버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 지금 흔히 얘기해서 숏배팅을 했는데 요게 2027년 1월에 아주 큰 가격으로 내려갔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 요 감가 생각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의 생각이 맞느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생각이 맞느냐. 엔비디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지금 해명 자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해명 자료를 그건 다 냈고 공감되시던가요? 뭐 제가 사실 그런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기 뭐지 정확하게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론자니까 그래도 엔비디아의 손을 조금 들어주는 편인 게 일단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검증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야. 그러고 나서 이전에 1999년 앨런 사태 얘기하는데 앨런은 숨겼거든요. 근데 여기는 숨겨진 게 아니라 공개가 다 됐죠. 그렇죠? 공개가 다 돼서 우리가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3년이 됐든 아니면 6년이 됐든 3년 뒤에 문제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년 할 걸 가지고 6년으로 늘렸다라고 해서 당장 내년에 문제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GPU와 관련해서 정말 이게 감가상각에 3년이 맞느냐 6년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거는 이게 내년에 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데 저희들은 안심을 하고 일단 내년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마이클 버리는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래서 버블이다라는 게 시장의 논란인데 마이클 버리는 단언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이라는 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과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버블이냐? 과잉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게 나중에 좋은 기술이 돼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 투자 안 했어도 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유유 설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도는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남아도는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짜로 넘기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안게 될 거고 특히 이렇게 지금 AI와 관련된 설비가 과해지면 나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엔비디아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관련한 칩을 그동안 너무 많이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해놔서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칩을 더 이상 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버리의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저는 이 논란이 올해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에는 큰 방향성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는 1999년에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발표한 레터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 레터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루슨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었고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있었고 이게 통신 장비 회사들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 장비를 까는 그런 어떤 시대였었고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통신 장비를 더 많이 깔아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 많이 깔았는데 나중에 깔고 났더니 95%가 무용지물이더라.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99년이 아니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스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통신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급락을 하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의 실체였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요. 1999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웬만한 인터넷이 돼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었어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 PC라고 하는 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의 약자인데 이거를 이제 집집마다 구입하는 그 애가 첫애였어요. 이전에는 있긴 있지만 진짜 부잣집이나 한 대 있던가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1999년 12월에 피크를 찍어요. 살 사람 다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부터는 이제 안 사요.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컴퓨터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삼보컴퓨터, 현주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2000년부터 갑자기 세일을 시작해요. 안 팔리니까. 세일 폭이 70%입니다. 70% 뭐 80% 세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은 재고도 많고 컴퓨터도 안 팔리고 그래서 실제 그때부터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전 마이클 버리 얘기에 동의하는 건 뭐냐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도 회계지만 그거보다는 너무 공급과잉이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AI를 다르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공급과잉이 되려면 정말 수많은 AI 기업들이 더 여기서 투자를 해도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버블이죠. 근데 이번에 구글에서 보셨잖아요. 아, 3.0. 그렇죠? 더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GPT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AI는 앞으로도 더 투자를 지속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이게 AGI, 즉 사람 생각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지능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느냐? 너무 투자 규모가 커요.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들여야 될 비용이 역사상 보지 못했던 그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 기업들인데 이 천문학적으로 버는 기업들이 드디어 내년 정도면 현금이 떨어져 갈 거예요. 아마 시장에서 한 2, 3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2, 3년 뒤면 이제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돈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럴 정도로 뭐죠? 지금 투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이 아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올해 내년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 동원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영업 현금 흐름 내에서 지금 한 80% 수준까지 쓰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본돈 내에서 쓰고 있고 다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 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도요 만기가 50년짜리입니다. 부담이 덜하고요. 금리도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위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이크 버리가 예전에 빅쇼트 주인공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뭐 엄청 잘 맞춘 걸로 알고 있지만 마이크 버리가 실제 그렇게 잘 맞추지 그렇게 흔하진 않다. 예, 맞습니다. 2008년 위기를 사실 한 번 정도 맞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도 2008년 적시에 맞춘 게 아니라 3년 내내 안 된다고 하다 맞춘 겁니다. 그렇죠. 2005년부터. 그러면 제가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2005년, 6년, 7년까지 투자했으면 지수가 2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주사 쓰면 25배 올랐고요. 포스코 샀으면 8배 올랐습니다. 아니 25배 벌고 조금 터질 때 거기서 20, 30% 돌려주면 그게 맞는 거지. 3년 뒤에 시장 하락한다고 3년 동안 주식 안 하는 게 맞나요? 우리 지금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3년 뒤에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3년 주기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생각한 위기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언제 오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니 5년 뒤에 오고 3년 뒤에 올 걸 지금부터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의 역할은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니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따져보고 가는 건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이 비슷했어요.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은 진짜 여러 차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를 다 맞춘 게 아니라 사실 한 번 맞췄는데 우리가 흔히 스타가 돼서 활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라도 마이클 버리가 시장 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성향이에요. 우리 증권가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그게 성향이에요. 그냥 그분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다만 이 사람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 혹시 내가 경계할 부분이 없나? 이분들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뭐 뽑아보면 된다.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제가 더 승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예. 마이클 버리가 언제부터 뭐 했는지 데이터가 이게 미국은 대단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규모가 요만하니까 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제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AI 버블라인도 기술주 투자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버블이 언젠가 오긴 올 텐데 그때 빠져나가는 뭐 타이밍이라든지 징조는 뭐 언제쯤 그걸 기준 삼으면 될까? 어떤 것들? 사실 버블 시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가격 때문에 나올 수는 없어요. 워낙 급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버블이란 단어가 주는 함의가 중요한 게 버블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드립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현재 주식과 관련된 것들은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고마운 거죠. 여러 가지 댓글들 달아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장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버블이라는 게 오면 머니게임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고요. 네. 그 기업이 정말 엄청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시장의 미래 꿈과 맞물려요. 야, 앞으로 10년 되면 10년 뒤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에 로봇이 깔릴 수 있어. 뭐 이런 꿈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꿈이 글로벌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지나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게 돈의 힘으로 의해서 올라가는 게 버블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끝이냐? 이 돈의 힘이 끝날 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버블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따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버블이란 단어 안에는 얘는 밸류에이션보다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단 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버블이죠. 실적도 안 나오는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게 버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적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들 볼 땐 말미잘 같은 짓이에요. 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돈의 힘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봐야 되고요. 그건 대부분의 버블 시장에서 똑같았지만 모든 것은 금리가 결정해 줍니다. 결국은 이 돈의 힘을 조이고 조이는 건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기 때 버블이 터지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절대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올 때 보통 터지더라라는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에서 6%대 특히 6% 넘으면 거의 100%였었고 대부분 5% 넘을 때부터는 우리가 긴장 수위를 높여야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죠. 인하를 하고 나중에 그게 동결이 되고 다시 인상을 하되 인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5%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는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머니게임에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 내려오실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까지는 돈의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들이대는 건 이미 버블이란 단어에서 이 기업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버블장에서는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그럼 금리 얘기해 주세요.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 원래는 뭐 인하랑 동결이 또 팽팽하다가 80%까지 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리 인하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랑 이게 확실시 되면 증시 수급을 개선하고 상승 모멘텀이 좀 될까요? 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교양위를 부탁해에서도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소신 있게 금리를 내릴 거라고 말씀을 다른 드렸었습니다. 방송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논란이 있었었지만 결국에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미국 고용이 그렇게 탄탄하다고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물가도 있고 고용도 문제가 되는데 항상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두 개가 부딪힐 땐 고용이 우선이에요. 왜요? 고용이 무너지면 물가는 저절로 빠져요. 지금 물가 오르는데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무조건 빠지는 게 조금 메커니즘 말씀드릴게요. 고용이 안 좋다? 제가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죠. 직장을 잃으면 저는 월급이 없을 거고 월급이 없으면 이젠 제가 사고 싶었던 제품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은 그 제품을 재고로 남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럼 물가가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고용하고 부딪힐 땐 반드시 고용이 최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자는 측에서는 야, 네가 물가를 우려하는 건 맞긴 한데 그거보다 고용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자는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물가가 더 위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셧다운이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를 잘 모르는 상태 아닌가요?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에 일단 베이지북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좀 개입돼 있어요. 무슨 정치가 개입돼 있냐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단은 파월 의장은 요즘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준의 부의장 자, 이 사람이 움직이면 거의 대부분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매파인데 금리를 내리재요. 그럼 왜 정치가 작용하고 있느냐? 내년에 연준 의장을 결정하는데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는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적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더 임명이 확실시 되는 사람, 딴 사람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 있지만 케빈 헤셋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 사람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트럼프 원하는 건 금리 인하니까. 예, 저 사람이 더 해주네라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도 내리겠죠.
내린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몇몇의 어떤 그 차기 연준을 원하는 사람이 여럿 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존 윌리엄스나 이렇게 되면 박빙이라도 동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후보자들은 다 이날 얘기하시는 예, 분들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되고 싶다는데 트럼프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지명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번은 의외로 정치가 많이 작용할 거예요. 혹시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에 안 내린다 하더라도 1월엔 내릴 가능성까지는 최소한 비춰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금리 인하가 역사상 연준의 논란이 가장 큰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논란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 금리를 내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일단은 내리는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게 현재는 맞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줄어들었던 기대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네. 유동성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일 거고 특히 12월 1일부터는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였던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걸 보통 QT라고 하는데 이걸 중단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다시 그건 회복이 되기 확정된 시작했나? 건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네. 연준 있기 전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어쨌든 간에 시장의 유동성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럼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는 고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AI 버블도 아직 아니라 말씀해 주셨으면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 가장 경계할 매크로 리스크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대법원 판결이 조금 우리한테 고민이 많이 돼요. 관세요? 예.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약에 야 트럼프 당신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판결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번 시장도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관세를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 법이 위법이라게 판단이 되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위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직권으로 때렸었던 관세와 관련돼 걷었던 돈들은 실제로 반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미국이 빚이 많은데 그리고 돈도 부족한데 돈 부족한 거, 세금 부족한 걸 뭘로 하겠다? 우리가 알고는 관세를 통해서 보충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네. 트럼프는 돈은 더 쓸 거거든요. 근데 쓴 돈을 메꿔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시장에서 고민하겠죠. 아니 네. 미국 재정 어떡하려고 그래? 너 빚도 그렇게 많은데 저렇게 돈 펑펑 쓰면 문제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데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그 여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트럼프가 정치적 이슈로 하나 시달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동 성착취를 했었던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하지 않았느냐, 그저 현장에 있었느냐 라고 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아마 트럼프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AI 버블로 좀 돌아와서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AI 거품론 잔재는 계기가 되었는데 엔비디아 GPU 의존도에서 벗어난 구글의 TPU 전략이 반도체 시장 판단을 좀 어떻게 바꿀까? 그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는 좀 안 좋고 구글 주가는 좋았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었고 이제 제가 김 작가님을 뵙는 동안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 내년에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엔비디아께 200, 그 다음에 TPU에 투자하는 게 100 이런 정도예요. 여전히 엔비디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전체의 어떤 비중 중에서 한 10% 정도는 TPU를 통해서 뭔가 효율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현재 수준에서 엔비디아를 벗어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구글에 가지고 있는 그 에이직 칩이라는 맞춤형 칩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또 이 엔비디아 GPU는 단순히 빅테크 기업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단기간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GPU하고 TPU가 뭐지? 물어보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GPU가 그냥 더 큰 거예요. GPU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TPU는 GPU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운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떼우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를 하는데 나는 그럼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는 법률도 하고 뭐 경제도 하고 문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법률만 필요하면 법률만 떼와요. 그러면 이 칩이 가볍기도 하고 전기를 덜 먹거든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특화되게 GPU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와서 기능을 축소해서 만든 칩인데 이게
특정 분야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칩이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그냥 TPU 또는 A지기 주문형 반도체라는 얘기거든요. 주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와, 나는 엔비디아의 GPU가 좋긴 한데 이거 너무 쓸데없이 기능이 많아.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옵션이에요. 근데 풀옵션인데 다 필요 없어. 이거 빼고 저거 빼. 그렇게 한 게 우리가 TPU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도 풀옵션인데 저는 쓸 수 있는 게 이거 문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전 별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약간에도 흔들리는 사건이긴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현재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도 보니까 구글의 가장 큰 제품을 납품하는 게 하이닉스더라고요. 여전히 보니까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주가가 왜 엔비디아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도 일 수도 있는데 전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건 D램이거든요. 범용 D램이거든요. 근데 그 범용 D램이 삼성이 규모가 2배가 더 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HBM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HBM을 삼성이 아직은 하이닉스보다 덜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D램과 관련해서는 생산 규모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지금 D램이 훨씬 더 좋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 스팟 가격, 저 시장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변하는 그 가격이 좋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수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두 기업 다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면 삼성 살까 하이닉스 살까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우리가 ETF로 ETF 무슨 반도체 이런 게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전 실제로 그렇게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ETF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어떤 상품명인지 뭐 코덱스 반도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도체를 좀 사봤고요. 이미 저는 샀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었고 마음이 편한 거죠. 특정 기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거기서 알아서 바꿔주다 보니까 산지도 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추천에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주가가 좀 하락한 SK하이닉스 대거 사주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하던데 이런 개인들은 이번 투자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벌었어요. 보통 외국인들이라는 존재가 보통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뭐 개인 투자자처럼 10배, 20배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해도 보통 20, 30%면 되게 1년 동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랐으니 사실 차익 실현은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뭐 저가 매수를 하고 계시다라면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아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이란 개별 종목보다는 그냥 묶어서 반도체라는데 그냥 투자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 같은 분은 굉장히 어쨌든 투자에 이런 그 금융시장에 오래 계시고 전문가시잖아요. 종목보다 섹터를 투자하세요. 훨씬 더 우리 일반 사람보다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종목으로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가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떨 땐 이 기업이 가고 어떨 땐 저 기업이 갈 때도 그런 것들이 더 유효했던 것처럼 산업별로 놓고 보면 ETF가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고 개별 종목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개별 종목이 싫을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그다음에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ETF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그 빅테크 중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 중에서는 이제 구글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이는 분위기인데 엔비디아를 팔고 만약에 구글이나 뭐 브로드컴으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거 뭐 개별적인 종목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대형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구글이라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인 거고 엔비디아는 투자할 때 유리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이라는 기업이 내가 AI에 대한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야 돼 하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맞는 거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이제 돈을 벌어. AI 가지고 이제는 참 엄청 어마어마한데 얘가 돈을 벌어.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저희들이 최근에 13F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 구루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바꿨는지 봤더니 대부분은 재밌는 게 뭐였었냐면 엔비디아보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한 쪽으로 가고는 있더라고요. 이제는 AI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해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번에 알고 있었던 구글도 그랬지만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와, 이게 이렇게 좋아진다고? 와,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구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옳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굳이 논란 있는 기업보다는 논란 없는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마침 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투자도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6조 원 넘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산 걸까요? 워렌 버핏은 왜? 워렌 버핏도 뭐 제가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은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애플을 예전에 샀었을 때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을 팔고 구글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사실 AI 시대에서 제일 투자를 잘못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 AI가 처음에 발달했었을 때 이 AI 관련한 그 엔지니어들은요, 자기네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간에 AI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서 자료들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오픈 소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을 진행해 나갔는데 애플만 되게 폐쇄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AI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플 내부에서도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AI와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었고요. 다만 애플도 처음에 애플이라는 생태계를 만들 때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제는 이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란 걸 마련했잖아요. 그죠? 제가 추정컨대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AI 기업보다 되게 유리한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검색 엔진이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어마어마한 또 수익원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얻기도 용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게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데,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뭔가 커져갈 때 기업들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라고 하면 사실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MS, 엔비디아인데 사실 구글도 원래는 AI에서 검색 시장 때문에 뭔가 진입이 굉장히 늦어서 주가 별로 안 좋기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애플도 그런 흐름을 나중에 또 뭔가 대역전극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쉽진 않다고 보는 게, 애플 스스로 이미 내가 먼저 이 AI를 통해서 선점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애들의 AI를 현재 애플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GPT가 만들었었던 이 AI의 원천 기술이 구글 겁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트랜스포머라는 LLM 모델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구글이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죠? 너희들 다 써도 돼.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오픈 AI의 GPT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고, 또 AI 바이오와 관련해서 구글 자체 알파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냈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거든요. 이것도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 자체가 원래 우리가 최근까지 알고 있었던 알파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이세돌 받았던 그게 알파폴드거든요. 이게 전신인 건데, 뭔가 원천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던 게 구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검색 엔진 때문에 어떻게 했지만 대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시장은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구글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섣부른 기대인데, 이게 오픈 AI와 구글 양강고도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섣부른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럼 왜 오픈 AI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만 이 사람 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점유율 아직도 70%가 넘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혼자 8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클로드도 쓰고 뭐도 쓰고 하지만 사실은 다 오픈 AI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뭔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업계에서는 또는 미국 쪽에서는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만약에 어쨌든 AI 투자한다면 뭐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훨씬 큰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쪽에서 이런 빅테크를 모아놓은 섹터에 미국에도 있으니까 한국에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빅테크 7개 중에서 개별 종목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느 쪽을 좀 더? 저는 양쪽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맞다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의외로요, 미국의 AI보다는 우리나라의 ETF인데 미국 AI 기업들을 잘 솎아줄 ETF도 있더라고요.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의외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의외는 아니겠죠.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렇겠지만, 정말 이 기업이 핫한데 이 기업이 언제 들어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 뭐 있었으면 그게 핫하면 그게 들어가 있고, 뭐 구글이 핫하면 구글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라 저보다도 리밸런싱을 잘해주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건 저는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으면서 주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 실적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기?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될 게 의외로 AI라는 게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했었던 기업이 확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뭐 MLCC도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 전에 PCB도 마찬가지였었죠.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올 여름부터는 반도체도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올 여름까지 전까지만 해도 뭐 4만 원대까지 찍었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D램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좋아질 거 알았다라면 4만 원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한번 8, 9만 원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10만 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내부조차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쪽 회사에 계시는 임원분들한테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았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럼 비테크는 알았느냐? 본인들도 몰랐어요. 의외로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니 아니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AI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술이 더 필요해. 와 이건 또 다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도 그 중에 하나였었을 거고 얼마 전에 올랐던 대덕전자도 그 중에 하나였었을 거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예전에 처음에 AI가 시작됐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AI라는 걸 놓고 보고 와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HBM이고 HBM을 잘 하려면 TC 본더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한미가 잘하는 그러면 한미를 했던 사람들 와 이번에 AI를 보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데 D램이 턱없이 부족하대. 그래서 D램을 샀던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도 MLCC가 부족하대.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현 상황에서 저평가는 아니냐 얘기하기엔 앞으로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 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가 두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그럼요. 올랐잖아요. 제 친한 지인이 두산에 있는데 내부에서도 몰랐어요. 본인들도 왜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지인이 엔비디아의 지인도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있는 내부 엔비디아에 있는 직원들은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자산가들이 맞아요.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두산에 있는 분들은 회사 회식을 해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게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참 어렵다.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뉴스 보니까 퇴직연금의 또 운용 고수들이 지수형 상품보다 올해 조선방산 원자력 ETF에 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조방운이 올해 이제 시장을 굉장히 이끌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에 불린 이 섹터의 상승 여력 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건 기업별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전쟁하고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전망을 하면 안 돼요. 대응을 해야지. 그렇죠? 전쟁 어떻게 될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사실 여러분들 막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그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러시아 전략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섣부르게 전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사실상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그림에서 뭔가 큰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남은 게 벌써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내년에 있는데 올해 12월 내년에는 한국 주식과 미국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좋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유망한 섹터는 좀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조금 더 낫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올해하고 내년 정도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꽤 그래도 유망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세금이 없어요. 금투세가 그죠? 미국 주식에서는 돈 벌면 22%는 세금을 감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AI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더 투자를 할 때 의외로 가장 큰 수혜가 대만 빼놓고는 한국인 것 같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내년에는 또 네.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내가 아는 기업들이고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가 특정 대기업들은 몇 개는 알 수 있어도 나머지는 나머지 어렵죠. 탐방을 가기도 어렵고 사실 그래서 서학기회분들 수익이 좋은 거 아닌가요? 몰라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중소형주에서 수익률 높이를 하다가 뭐 날아가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싹 다 거의 뭐 아는 기업 위주로 특히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좋아하니까 일론 머스크 회사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 작가님이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슨 예, 지적을 했죠? 무슨 지적이냐면 한국도요 아는 것만 해도 대박 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라고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대형주가 단 한 번도 10배가 안 난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수익률이. 항상 지나보면 99년 닷컴 버블 때도 그때 통신주가 대장주였거든요. 통신주 수십 배씩 올랐어요. 2006, 7년도에 조선주도 수십 배씩 올라댔고요.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화장품이나 그 당시에 또 되게 면세점 열풍 불었는데 네. 우리가 아는 호텔신라도 한 20배 올랐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10배 이상 올랐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나면 더 낫지 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만 대박 날 거란 건 그건 본인들의 착각인 거고요. 되려 대형주를 많이 들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내가 아는 기업이다. 두 번째 내가 얼마를 사고 팔아도 시세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금성이 되게 좋다. 중소형주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못 빠져나올 확률이. 제가 대주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팔면 한 10%씩 밀리는 경우도 밀릴 있죠. 수 있죠. 그래서 거래 안 되는 거 사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익 창출 능력이 확실히 대형주가 더 우수하다라는 네.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들 들어와도 대형주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만 그러실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셔도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대형주 그래도 조금 범위를 좀 좁혀준다면요. 코스피 200 내에서만 전 투자를 해도 투자가 넘치지 부족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년에 그 뭐 그래도 전망을 좀 좋게 보실 때 반도체나 뭐 이런 섹터 큰 거라도. 예, 여전히 뭐 반도체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저 말씀하신 대로는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전력 핫할 수 기기 너무 있다라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효성중공업, LS. 전력과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전력 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네. 내년 시장에서 의외로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야 너희들 나중에 실적과 관련해서 위험 요인이 있다면 뭐야 그랬더니 대놓고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죠. AI 기업들이 내 칩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전력인 건데 전기가 없으면 AI 칩이 있어도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내 칩을 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엔 재밌게도 야 이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격차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생존해서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전력과 관련해서 나한테 전기를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섹터들이 저는 꽤 유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기준을 봤던 어떤 것보다도 뭔가 이제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걸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기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그 관련된 섹터들이 현재는 잘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저는 깊게 조망을 받는 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이런 쪽 관련해서는 한국 쪽에 전력 관련 산업. 전력 관련 예. 산업. 만약에 근데 AI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하면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가 포함된 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을까요? 그건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죠. 네. 아무래도 투자한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정도 쏟아부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라고 사실 봅니다. 그렇게 쏟아부으면 미국에서도 아직 승부가 명확히 나지 않는데 한국에서 쏟아붓는 거는 미미한 거죠. 미약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소가 의무화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했을 때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 때문에 5천이 가진 않습니다. 지금 5천이라는 지수를 가고 있는 건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결국 제자리 오고 쉽게 얘기하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뭐 한국 투자자는 뭐 길게 볼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 그냥 주식 오를 때 좀 샀다가 다 팔고 나와서 집 사야 돼 이런 방향이었다라면 지금 그 방향을 돌리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한국 시장도 길게 오르다 좀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게 오고 보면 결국은 주식은 우상향하더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장기 투자는 뭐 혜택 준다는 뭐 이야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예. 그러려면 사실은 이 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자사주도 매입 소각 의무하면 이번에는 되겠지만 그럼 나중에 자사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럼 기업들한테 돈 있으면 무조건 자사주 의무적으로 사.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굉장히 자리를 잡게 하려면 단순히 자사주 있다고 해서 소각 의무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사주를 샀었을 때 기업들한테도
입장에서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움직이는 건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내가 이것만 해서 손해가 난다는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요 정도 법 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좋고 기업들한테도 이랬을 경우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그래요. 결국에 5천이든 6천이든 핵심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 중국하고 엄청 경쟁하지 않습니까? 되게 불리하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기업들 엄청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제는 정치가 뒷받침돼야 돼요. 제가 트럼프란 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 부러운 건 뭐냐면 미국을 위해서 하잖아요. 미국에 투자해. 그죠? 미국 거 유리하게 해. 물론 이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을 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업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 직장이기도 한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익을 내서 내가 투자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러려면 정부도 단순히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코리아 5천을 위해서 이거다가 아니라 앞으로 5천이라는 게 지속 성장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게끔 우리 기업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면 이거 안 해도 5천 갑니다. 이거 안 해도 자사주 안 사도 5천 가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부 생각해요.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집값 안정도 있지만 부동산의 자금을 증시로 옮겨서 증시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실제로 좀 데이터나 아니면 뭐 금융시장에 봤을 때 실제로 부동산 자금이 좀 증시로 많이 오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답이 아니야. 정말 이제는 주식의 시대구나라고 해서 오는 자금이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예, 같은데. 아니면 내가 집 살라고 그랬더니 너무 높아. 할 수 없어서 야 주식이라도 해볼까라고 하느냐. 저는 오면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 후장 같은데 예, 아직. 근데 시장의 방향을 돌리려면 전자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야 주식 부동산도 좋았지만 앞으로 이제는 몇십 년을 내다보면 주식이 시대지. 그러려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벤처도 많이 육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기 좋은 가장 큰 게 벤처 육성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지수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아니고요. 벤처였어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벅셔 해서웨이 하나 빼놓고 다 벤처예요. 엔비디아도 벤처, 테슬라도 벤처, 구글도 벤처.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대마다 새롭게 성장을 이끌 만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뭐 GM이 지금 10배 올라서 아니면 포드가 10배 올라서 스타벅스가 10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키가 10배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진심으로 난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야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이런 훌륭한 기업들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나왔으면 벤처 육성이 일단 제일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좋든 싫든 이 법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이사회의 의무 충실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이 아닌가 봐. 주식의 시대야라고 오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야 부동산이 너무 높아. 주식시장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식에서 돈 벌면 다시 집 삽니다. 내가 좀 벌었어.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나라 주식은 결국 또 빠져. 자사주 매입소각? 야 이익이 안 나는데 무슨 자사주 매입소각이야? 다시 집 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지 않게끔 정책을 손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할 때는 당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최적화되도록 해줘야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는 취지도 살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신뢰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이 뭐 수출 데이터 좋고 내년도 뭐 생각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저성장 국가로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이런 미국처럼 그렇게 가는 게 벤처도 육성하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그럼요. 왜요? 로봇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먼저 동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을 생각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더 개발을 시키면 우리가 그걸 적용시켜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로봇 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안 되던데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걸 대안이 되려면 지금 글로벌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먼저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는 밀어주는 게 중요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중요한 건데 뭐 규제로 다 막혀 있으니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도와주고
규제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도 풀어주고 중국은 규제도 없어요. 그럼 중국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기업도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또 어쨌든 상법 개정과 밸류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배당주라든가 지주사, 금융지주사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증권주라든가.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리가 있죠.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회성이 안 되게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배당도 네. 돈 벌어 해주죠. 그렇죠. 그렇죠? 배당도 돈 벌어 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돈 벌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1, 2년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시장을 길게 놓고 봤었을 때도 여전히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결 조건은 돈을 벌어야 자사주도 사고 돈을 벌어야 해도 배당주를 준다. 돈도 없는데 배당도 사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길게 봐가지고 네.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현재 있는 이득이 실적이 줄어든다. 그럼 네. 배당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고배당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배당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우리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제가 볼 땐 전륜 발휘가 되면 이 제도는 사실은 의도는 좋았어 하더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한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에서 70원인데 그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라 이게 또 환율이 그러면 좀 다시 낮춰질 확률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원화가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되돌림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금통위에서 뭔가 조금 이제 하는 총재가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자꾸 주는 듯한 이번에 느낌이었어요. 동결했죠. 예, 동결을 했는데 뭐 얘기하기를 실제 금리는 뭐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놔두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지난번보다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금통위원들도 실제 숫자도 줄었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원래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데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다. 그 얘기는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얘기는 내리는 거에서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더 내리는 쪽보다는 나는 더 안 내리는 쪽을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여기보단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원화의 가치는 현 수준에서 좀 반등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반등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원달러 환율을 1,100원, 1,200원대 이걸 다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달러를 바깥으로 많이 들고 나가죠.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에다가 기업들도 네. 이제는 돈을 벌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달러를 없는 거 아닌데 사실은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옛날처럼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투자자분들한테 또는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그래도 원화가 들고 있는 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국민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학개미 이제 달러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든 외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벌어온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는 거는 원화의 하락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길게 보면 달러 들고 있어서 원화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들 기축통화 들고 있는 게 낫지 기축통화 아닌 거 들고 있는 게 낫나요? 뭔가 세상이 불안할 때는 기축통화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는요? 사실 국가 전체로 보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국가 전체로 그러면 안 되는데 개인들이 그걸 왜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않나요? 또 그 개인이나 기업들 합치면 그것도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애국심에서 놓고 보면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렇지만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돈 버는 거 죄악시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정당하게 벌지 않았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게 되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가 꺾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무슨 일이죠?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도 많이 그럴 거고요. 아. 공평하게 내야 되는 건 맞죠.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내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세금을 더 걷자 안 걷자 할 때는 세금을 가지고 쓸 때 잘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써야 될 때는 서민분들을 위해서 쓰거나 뭐가 더 좋은데 쓰지 말아야 될 때 쓰는 경우도 너무 많죠. 이런 걸 왜 쓰지? 그런 것들만 잘 줄여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낭비성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낭비성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겠죠. 대부분일걸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일걸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재정학회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세금 세는 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탈세하는 사람만 막는, 탈세하신 분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세금만 제대로 걷고 돈 세고 있는 것만 제대로만 막아도요, 우리 서민들 세금 다 안 내도 될 정도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쓰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자산가분은 뭐 세금 많이 내는 게 존경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세금 많이 내는 걸 또 안 좋게 보는, 그렇죠. 너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그걸 허탈하다고 나쁘게 벌었으면 문제가 되죠. 나쁘게 보면 당연히 예, 그런 문제가 되고 환수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사람들을 죄악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열심히 해서 번 거를 어쨌든 사회에 다시 나누는 거 중에 하나가 세금인 건데. 저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 아닌가? 대신에 우리 이제 서민들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국가가 그렇죠.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사실은 열심히 땀에 흘린 대가에 대해서는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렇죠?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꿈도 갖게 해주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하는데, AI 버블 논란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많은데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신 분들 많죠. 왜냐하면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현금 비중 늘려야 할 땐가요? 줄여야 할 땐가요? 베팅해야 될 때일까요? 차분하게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그냥 따라 사라는 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주식 같고요. 비중을 차분하게 늘려가자. 네. 그래서 뭐 좀 조정이 있다라면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길게 보고 가는 게 저는 네.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내년에 이제 또 뵐 테니까 올해는 2025년에는 마지막으로 뵙는 건데, 대표님 김작가 TV에서 시청자분 11월에 마지막 투자 조언 구하신다면요. 항상 시장을 지나보면은요, 내가 시장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버블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더 올라가는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시장이 좋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도 손실을 입고 계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는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거죠. AI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술의 변화에 가장 최적화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변화는 AI 변화인데 나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실제 지수가 좋아도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물론 얼마나 올라가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이 어떤 게 변하고 있지? 그리고 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기업이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인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를 따져보시고, 그렇다라면 더 사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안에서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야, 요즘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내수가 안 좋은데 증시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말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성장률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GDP는, 그렇죠? 그건 옛날 버전입니다.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수십 년 생활을 했잖아요. 네. 경제 분석만. 이게 왜 다르냐면, 성장률은,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입니다. 그럼 여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이니 성장률이라는 건 기업들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니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중에 일부만 상장이 된 거죠. 아까 제가 GPU, TPU 말씀드렸죠? 성장률은 GPU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게 TPU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범위가 좁은 겁니다. TPU. 예,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몇 개만 상장시켜 놓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아도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중국 경제가 좋아서 그 기업들이 일부 수출이 잘 되면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변하려고 하죠. 네.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AI라는 산업이 우리나라 성장률하고 무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AI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AI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 투자 관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잖아요. 반도체일 거고, 두산일 거고, 뭐 다 그럴 거잖아요. 전력기기일 거고.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죠. 우리 성장률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다. 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달라요. 제가 경제학도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경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장률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를 반영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있는 거, 중국 공장 있는 거 성장률이 안 들어가요. 근데 기업의 실적엔 들어가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있는 건 GDP 성장률에 들어가지만 미국 공장에 있는 거, 유럽 공장에 있는 건 성장률이 안 들어가요. 근데 현대차 실적이 좋습니다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것만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많이 현지화돼 있는 거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성장률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네.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제가 안 좋아도 성장률이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제 이걸로 그런 댓글은 없애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없어야죠. 자,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